사과는 빨갛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빨개? 그거는 이런 식으로 망막이 없다고 치면은 회색 빛으로밖에 못 본대. 짧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아지 생년이라는 게 강아지는 빨강색을 인식할 수 없다야. 강아지가 볼 수 있는 색깔은 이렇게 된대. 그래서 빨강색이라는 것도 인간의 눈에서 600 나노미터의 빛이 동물한테는 이런 빛으로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빛이 없으면 아예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그래. 본질은 보이다. 와. 이 얘기하는 근데 감정은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빨강색이라고 범주화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빨강색이 실제 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 내부에서 올라온 어떤 감각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슬픔인가? 기쁨인가? 우리가 그 느낌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비로소 감정이 실제한다고 이야기를 해. 되게 쉽게 동의하네?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테드에 나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 무슨 말을 내가 많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세요.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와 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톡이 항상 그러잖아. 행복한 거 별거 없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게 세계적인 석학이 하는 일 엄마는 똑같은 얘기인 게, 이 신체 내부에서부터 애초에 불편한 느낌이 안 올라오면은 해석할 것도 없잖아.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첫 번째 조언이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조언이 뭐냐면은 그 감정을 좀 섬세하게 범주화 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움직여봐라인데 이것만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우리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더 깊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뇌는 계속해서 다음 상황을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곧 끝나. 읽어봐. 옛날 저게 아주 멀리 떨어진 산 너머 마법의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는데 피를 흘리며 죽었다. 어때? 피 흘리며 죽어도 좀 이상하지? 왜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냐? 우리 뇌는 계속해서 다음 단어들, 다음 문장들이 예측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 맥락상 뭐 왕자랑 행복하게 살았다면은 뭐 그랬는데 갑자기 피 흘리며 죽었다니까 우리 예측이랑 다른 거잖아. 그럼 약간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측을 바탕으로 예측에 맞게 신체를 준비시키고 야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볼게요. 야구공이 날라온다고 해서 그걸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뇌가 단순하게 반응을 한다면은 시각 입력을 처리하고 공율 지점을 계산하고 근육하고 조율하고 이거를 언제 다 하겠어요. 공을 받는 데까지 시간은 0.5초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럿에 의하면은 우리 뇌는 항상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공을 받기 위해서 행동까지 시뮬레이션하고 뭐 예측 지점을 다 계산해 놓고 오른손 이렇게 뻗으라고 미리 명령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뇌가 그저 반응만 한다면은 이게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 감정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바로 이게 우리 감정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볼게요. 감정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는 다음 행동을 예측해서 신체를 이에 맞게 준비시키는 것. 아까 뇌의 작동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이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늦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감정사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분노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분노에 맞는 행동이 뭐예요? 뭐 책상 후려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소리 지르는 게 될 수도 있고, 뇌는 분노라는 감정사전에 맞게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으니까 책상을 후려치겠네? 그럼 책상을 후려치려면은 뭐 당연히 호흡도 높아야 되고 뭐 근육들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신체는 다량의 코르티솔을 분비를 시키게 되겠죠. 그럼 혈압 혈당이 상승을 하게 되고, 코르티솔이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코르티솔의 근본적인 기능은 우리 신체가 움직일 수 있게 몸을 준비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보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을 분비시켜서 책상을 후려칠 수 있게끔 몸을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늦었다고 실제로 뭐 뺨을 때리나요? 아니면 뭐 책상을 후려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우리 움직임은 뭐냐?
고개를 휙 돌리는 정도겠죠. 우리 신체 내부에는 이미 다량의 코르티솔이 만들어졌고 심호흡이 가빨라져서 책상을 후려칠 수 있게 준비를 다 해줬는데 실제 우리의 행동은 고개 휙 돌리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아까 리사 베럿이 얘기했던 실체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 예측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뇌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네, 책상 후려쳐야겠네, 다량의 코르티솔을 분비를 시켜야겠네, 신체 내부는 준비를 해줬는데 실제 움직임은 고개를 휙 돌리는 정도니까 예측 오류가 발생했죠. 하면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되냐?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편한 느낌, 불편한 감정의 재료가 되는 느낌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불편한 느낌을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제가 다 설명드린 건데, 이 여러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개입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불편한 느낌을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요? 베럿 교수는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 개입을 하는데, 너가 만약에 분노라는 감정을 단 한 개밖에 이렇게 단 하나밖에 모르면은 당연히 후려치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가 연인이 늦었을 때 단순하게 분노라는 감정 하나 말고 조금 더 섬세하게 너 감정이 뭔지 들여다보고 범주화를 한번 의미부여를 시켜봐라.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섭섭함일 수도 있겠죠. 30분 정도 늦었는데 좀 섭섭하네? 라고 감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범주화시키면은 섭섭함에 딸려오는 움직임은 책상 후려치기가 아니라 고개를 휙 돌리는 정도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다량의 코르티솔이 아니라 몸을 이 정도만 움직이면 되니까 소량의 코르티솔만 방출이 되겠죠. 뇌가 예측한 것도 고개 휙 돌리는 거고 실제 움직인 것도 휙 돌리는 거니까 네, 신체 균형, 그러니까 불균형이 발생할 일이 없겠죠. 불균형이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편한 느낌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게 베럿 교수의 주장이에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밖에 모른다고 가정을 해봐요. 베럿 교수가 뭐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이 신체가 예측한 대로 책상을 후려치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부도 그렇게 예측했고 실제 내 행동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책상을 후려치고 실제로 남자친구의 뺨을 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실제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뇌 입장에서는 뺨을 치든 뭐 책상을 후려치든 그냥 뛰든지 간에 어쨌든 몸이 움직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분노를 느꼈고 다량의 코르티솔이나 신체 준비가 됐는데 거기에 맞게 실제로 몸을 움직여주면은 신체가 불균형할 일이 없으니까 불편한 느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트라우마 관련 책인데 베셀 반데어 콜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EBS의 위대한 수업의 트라우마 편에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도 트라우마에 있어서 가장 좋은 행동은 뭐냐? 무조건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불어닥쳤을 때 의료진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운반을 했다고 해서 이게 최악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량의 코르티솔이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라고 도망치라고 분비가 됐을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PTSD,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카트리나 허리케인 때는 PTSD 발생률이 35%였다. 이러면서 반대로 제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9.11 테러예요. 9.11 테러에서는 희생자들도 같이 잔해 같은 것도 옮기고 서로 음식을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말 그대로 몸을 계속해서 움직인 거예요. 9.11 테러에서 PTSD 발생률은 한 8%대. 매우 낮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콜크 박사가 움직여라 라고 조언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쨌든지 간에 다량의 코르티솔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세계적인 석학 베럿이나 콜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책을 읽어보시면 왜 움직이라고 하는 근거 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베럿은 이 신체 불균형을 해소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측에 맞게 실제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콜크 교수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공포회로로 들어간다고 주장을 해서 아마 베럿 교수가 이 공포회로가 존재한다는 콜크 박사의 의견을 들으면 아마 거품을 물 수도 있어요. 이분 그런 말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세계적인 트라우마 학자, 감정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정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들 것 같으면은 몸을 움직이라고 조언을 한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인데 이 책에 대해서 세 줄 평을 제가 한번 내려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 너무 힘들었다. 양도
많긴 한데 번역이 이상한 건지 이 교수님이 애초에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거면 이분이 쓰신 다른 논문들도 한번 읽어보고 김주환 교수의 내면 소통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해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인 주장이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감정은 우리가 의미 부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마치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감정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내는 방식,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사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자, 이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4가지 책을 추가적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 감정의 기원이 뭐라고 하는지, 대부분은 몸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는지 제가 대신 읽어보고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